2학년 화학을 수강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학 선생님 정용훈입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떤가요? 선생님이 그 여러 가지 인사법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전께 혹시 낫지 않아요? 그쵸? 그럼 그 전걸로 인사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동 여러분 안녕! 화학 가르쳐주는 남자 화가 정선생입니다. 이거 훨씬 낫죠? 좀 이렇게 할게요. 어느덧 온라인 계약 3주차에 접어들었어요. 수업이 재미있다는 긍정적인 피드백에 선생님이 힘이 나서 이번 주도 열심히 수업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날씨도 많이 따뜻해지고 한참 친구들과 친해지면서 왁자지껄 해야 하는 학급 교실이 텅텅 비어있는 모습을 볼 때 선생님이 여러분들 모습이 문득문득 떠올라서 눈물은 아니지만 하품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바쁘게 해줘야 하품할 여유도 없을 텐데 선생님 너무 아쉽고 학교에 오면서도 너무 적응이 안 되고 조금 외로움도 좀 느끼는 것 같아요. 본격적인 수업을 하기에 앞서 다른 강의들도 피곤할 여러분들을 위해서 몇 가지 재미있는 개그로 수업 인트로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선생님이 서울이 추워지면이라는 개그를 가지고 갖고 왔는데 서울이 추워지면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들? 선생님이 3초 있다가 정답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 2, 1. 그렇죠. 서울 시립대예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서울 시립대. 그 다음에 두 번째, 설날에 용돈을 하나도 못 받으면 뭐라고 할까요? 3, 2, 1. 그렇지, 설거지야. 그 다음 세 번째, 가장 인기 있는 벌레. 여기 세롬동에도 있는 벌레입니다. 어떤 벌레일까요? 3, 2, 1. 그렇죠, 스타벅스. 근데 이제 계속 이렇게 맞추면 재미가 없으니까 선생님 마지막 문제는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건 정답을 공개하지 않겠어요. 이거는 정답을 EBS 온라인 클래스 화학 게시판에 올려주면 선생님이 선착순 10명을 뽑아서 상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자가 될 수도 있고요, 학용품이 될 수도 있고 선생님이 그때 상황에 맞춰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3주차 첫 번째 시간 화학원 수업 신나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탄소화합물의 연장 시간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먼저 학습 목표부터 살펴보면 탄소화합물이 일상생활에 유용하게 활용되는 사례를 조사하여 발표할 수 있다입니다. 먼저 생활 속의 탄소화합물부터 살펴보면 연료와 알코올, 식품과 의약품, 의류와 플라스틱은 우리 생활에서 필수적인 탄소화합물입니다. 여러 가지 탄소화합물은 우리 생활을 보다 윤택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한 물질이죠. 탄소화합물이 얼마나 유용한 물질이고 우리 주변에 많이 존재하는지는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1학기 끝나고 나중에 자신의 진로와 관련해서 발표 시간을 가질 거예요. 물론 생활기록부에 기재도 되겠죠. 그래서 이때 여러분들이 내 진로가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거나 아니면 선생님 제 진로는 화학과 관련되지 않아서 진로와 그 생활기록부에 기재되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라는 친구들도 생활기록부 기재하기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그냥 탄소화합물이 어떤 우리 주변에 많이 포함되어 있고 어떤 물질에 많이 들어가 있고 얼마나 유용하게 쓰이는지를 조사한다면 다른 친구들한테도 안내가 되고 내 자신도 공부가 서로 돼서 서로 좋은 아주 발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연료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료는 탄화수소가 연소는 뭐야? 쉽게 생각해서 태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불로 태운다. 연소될 때는 그래서 태우기 위해서는 열이 필요하죠. 열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 연료로 주로 사용이 되기도 하고 완전 연소 시에는 CO2라는 이산화탄소랑 H2O라는 물이 생성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과정은 좀 이따가 밑에서 완전 연소라는 부분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연소, 태우게 되면 탄화수소라는 물질은 탄소가 이산화탄소가 되고 수소가 물이 된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때 탄화수소라고 구성하는 물질은 탄소의 개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끓는 점이 높아진다라는 것도 반드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끓는 점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 지금 뷰테인이랑 메테인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뷰테인은 탄소가 몇 개 있어? 4개 있고 메테인은 아무것도 안 써있으면 1개라고 했었지 선생님이.
그러면은 탄소수가 누가 더 많습니까? 탄소수가 뷰테인이 더 많기 때문에 끓는 점은 탄소수가 더 많은 뷰테인이 높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추가로 해보면 선생님이 여기 잘못 쓴 오타 하나 있거든요. 수정해 주세요, 여러분들. 끓는 점이 낮은이 아니라 높은이야, 높은. 높은으로 고쳐줘. 끓는 점이 높은 물질 뭐였어? 그렇지. 뷰테인이었죠, 뷰테인. 화학식으로는 탄소 4개, 수소 10개. 뷰테인이 메테인보다 끓는 점이 더 높고요. 그래서 끓는 점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단은 선생님 좀 이따 밑에 표로 자세히 설명해 줄게. 쉽게 액화라는 게 됩니다. 액화. 액화는 뭐냐면 기체가 액체가 되는 액체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기체가 액체로 되는 것. 예를 들어서 우리 액체 질소라는 거 혹시 선생님이 예전에 실험할 때 기억나나요? 여러분들 실험했던 친구들은 우리 공기 중에 떠다니는 질소를 온도를 낮춰가지고 액체로 만드는 건데 우리 뷰테인 같은 경우는 여기 선생님 밑으로 잠깐 표 내려서 보여줄게. 뷰테인은 보니까 끓는 점이 마이너스 1도야. 끓는 점이 마이너스 1도 이렇게 쓸게. 메테인 같은 경우는 어때? 끓는 점이 마이너스 161.5도네요. 그러면은 이게 끓는 점이라고 하는 건 어떤 뜻이야? 끓는 점. 끓는 점 말 그대로 액체가 기체가 되는 점이지. 예를 들어서 우리 물을 한번 생각해 볼게. 물의 끓는 점 몇 도야? 그치, 100도씨지. 그래서 물이 100도씨에서 계속 끓고 있으면은 우리 라면 끓일 때 보면 보글보글 끓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그 뜻은 액체가 기체로 되는 과정이야. 그래서 물을 계속해서 끓이다 보면은 여러분들 물이 계속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라면도 계속해서 끓이다 보면은 라면이 점점 짜게 되는 게 액체가 다 기체로 날아가서 우리가 기화라는 현상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끓는 점보다 높은 온도, 즉 100도씨보다 물로 생각하면 높은 온도가 되면 기체가 되잖아. 그럼 우리가 말 그대로 여기서 액화라는 걸 시키기 위해서는 기체가 액체가 되려면 끓는 점보다 어떤 온도가 돼야 돼? 그렇지. 끓는 점보다 낮은 온도가 돼야겠지. 그래야지 기체가 액체로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래서 이제 보면은 끓는 점이 뷰테인은 마이너스 1도고 메테인은 마이너스 160도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중간 값인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0도 정도 해볼게. 마이너스 20도. 그러면은 뷰테인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20도에서 끓는 점인 마이너스 1도보다 낮기 때문에 어때? 뷰테인은 액체가 될 거고 메테인은 아직 끓는 점보다 높은 온도기 때문에 그렇지. 기체 상태가 됐겠지. 끓는 점보다 높은 온도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20도만 되더라도 우리 마이너스 20도는 겨울에도 굉장히 금방 될 수 있잖아요. 마이너스 20도만 되더라도 뷰테인은 액체로 존재할 수 있는 반면에 메테인 같은 경우는 액체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체보다는 액체가 여러분 통 안에 넣어서 운송이나 휴대가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래서 우리 잘 알고 있는 마트 가면 살 수 있는 뷰테인 가스, 일명 부탄가스라고 하는 게 거기 병 흔들어 보면은 막 액체처럼 출렁출렁 거리잖아요. 그 안에다가 이제 영하 20도로 해가지고 얼려 놓는 거야. 얼려가지고 액체로 넣어 놓으면 우리가 그걸 칙 누르면은 기체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 나올 때는 지금 우리가 밖에 온도는 날씨가 따뜻하니까 한 15도 정도 될 거예요. 아마 15도 정도 되면은 영하 1도보다 더 높기 때문에 끓는 점보다 높기 때문에 이미 기체로 돼가지고 나오는 거지. 그러면 이제 완전연소랑 선생님 액화는 설명을 했고 완전연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완전연소라는 거는 선생님이 아까 연소는 태운다라고 했잖아. 말 그대로 완전히 태운다라고 생각하면 돼. 완전히 태움. 그래서 완전연소는 조건이 두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 조건이 산소가 충분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높은 온도의 조건이 필요한데 이 두 가지를 만족하면 즉 완전 연소가 되고 탄소, 수소, 산소로 이루어진 연료는 완전 연소하게 되면 탄소 같은 경우는 아까 위에 살펴봤듯이 이산화탄소, 수소 같은 경우는 물이 됩니다.
반대로 이제 산소가 충분하지 않거나 또는 높은 열이 아닐 때는 그때 연소를 뭐라고 하냐면 완전히 연소가 되지 않았으니까 불완전 연소라고 합니다. 불완전 연소라고 하고 불완전 연소 때는 수소가 물이 되는 것은 똑같아요. 근데 뭐가 하나 다르냐면 탄소가 이산화탄소가 아니라 일산화탄소가 됩니다. 일산화탄소 우리 많이 들어봤죠? 일산화탄소 우리 불났을 때 유해가스 일산화탄소가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흡연하면은 그때도 불완전 연소라는 게 돼서 여러분들 뭐 그 일산화탄소가 발생하는데 일산화탄소의 치명적인 단점은 뭐냐면 일산화탄소는 굉장히 불안해요. 그걸 화학적으로 이제 불안정하다고 하는데 불안정하고 거기 근처에서 일산화탄소랑 비슷하지만 안정한 물질이 있어. 아까 우리 충분한 산소랑 높은 열에서 생성되는 이산화탄소는 매우 안정해요. 그래서 이 구조가 안정하고 불안정하고는 선생님이 3단원에서 자세히 가르쳐도록 할 테니까 일단은 일산화탄소는 매우 불안정하고 이산화탄소는 안정하다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돼. 그래서 불안정하기 때문에 일산화탄소가 이산화탄소가 되고 싶어 해요. 그러려면은 뭐가 지금 더 있어야 돼? 그렇지. 산소가 한 개 더 필요하지. 산소를 필요로 하려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불났을 때 유해가스를 흡입하거나 담배를 많이 피면 여러분들 머리가 띵한 느낌이 드는데 그게 산소가 많이 부족해서 우리 몸에 산소를 뺏어가기 때문에 우리 혈액 속에 산소가 많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일산화탄소 애들이 산소를 많이 뺏어가려고 하다 보면 우리 뇌로 공급되는 산소가 차단되기 때문에 담배를 많이 피면 머리가 나빠지고요. 그리고 이제 그 한 번에 많은 양을 흡입하게 되면 불이 났을 때 한 번에 많은 양의 일산화탄소를 흡입하게 되면 산소 때문에 우리가 산소가 부족해서 질식사라는 걸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산화탄소 여러분들 조심해야 되고요. 액화라는 거는 아까 살펴봤듯이 기체가 액체가 되는 상태 변화를 말합니다. 그러면 방금 배웠던 메테인, 뷰테인, 그리고 거기에다 프로페인 하나 더 추가해서 구조랑 생활 속의 용도, 특징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테인 같은 경우는 탄소 한 개랑 수소 네 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탄소가 이렇게 가운데 하나 있고 정사면체의 구조로 이렇게 수소가 4개 돼 있습니다. 사실 평면이니까 이렇게 쉽게 그린 거고 실제로는 여러분들 실제 구조 그려볼게. 실제는 이런 형태로 평면에 그릴 수 있는데 선생님 여기 이 진한색 점은 뭐예요? 요건 앞으로 튀어나왔다는 뜻이고 여기 점선은 뭐냐면 뒤로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여기에 대한 구조는 선생님이 실제로 나중에 계약하고 구조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두 번째, 이제 프로페인 같은 경우는 탄소가 3개 있어. 굴릴 때는 탄소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탄소 3개를 그려주고 나머지 탄소는 선생님 저번 시간에 몇 개 결합할 수 있다고 했어? 그렇지. 탄소는 최대 4개 결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써줄게요. 최대 4개 결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4개 결합할 수 있도록 수소를 채워주면 됩니다. 그럼 하나, 둘, 세 개 되면 탄소가 4개 결합을 하고 있겠지. 그래서 채워서 3개 수소 넣으면 되고 얘도 얘는 왼쪽 탄소, 오른쪽 탄소랑 각각 결합을 2개 하고 있기 때문에 위아래 이렇게 수소 2개씩 결합을 하고 2개 결합을 하고 있다고 하면 되겠고요. 맨 오른쪽 탄소도 이렇게 4개 결합을 하기 위해서 3개의 수소랑 결합을 한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뷰테인 같은 경우는 탄소가 4개 있으니까 이렇게 4개 쓰고 탄소 4개가 결합을 할 수 있도록 수소가 각각 맨 왼쪽은 3개, 두 번째 탄소는 2개, 세 번째 탄소도 4개가 될 수 있게 2개, 그 다음에 네 번째 탄소도 이렇게 4개가 될 수 있게 3개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선생님 아까 위에서 복습한 대로 탄소의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끓는 점이 높아지고 있고요. 생활 속의 용도는 메테인 같은 경우는 우리 어디서 많이 볼 수 있을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자주 끼는 방귀에 황화수소라는 성분도 있지만 메테인이라는 성분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모아서 가정용 연료에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천연가스라고 해서 LNG라고 씁니다. 그래서 LNG는 어떤 약자냐면 Liquid Natural Gas. 선생님이
위키드가 좀 헷갈리네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영어 나보다 잘하니까 여러분들이 조사하면 되겠죠. 그래서 액체로 된 천연가스라고 해서 우리 어디에 쓰일까요? LNG? 그렇지. 여러분들 쓰는 우리 집에 있는 가정용 도시가스 그리고 요새 BRT 버스에 들어가 있는 BRT 버스 연료통 보면 LNG라고 써져 있거든요. 이 자동차 연료로도 사용을 합니다. 프로페인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거야. LPG라는 데 많이 쓰여요. LPG 가스통이잖아. 식당 같은 데서 많이 쓰고 프로페인이랑 뷰테인은 그래서 이동 취사형 야외 연료로 그렇지, 여기 또 썼네. LPG의 주 성분이 되기도 한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특징 살펴보도록 할게요. 탄화수소 중에서 가장 간단한 분자, 메테인은 탄화수소 중 가장 간단한 분자입니다. 그리고 정사면체 입체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냄새도 없고 물에 거의 녹지 않으며 공기보다 가볍다. 무게가 대략 어느 정도 되냐면요. 대략 16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프로페인이랑 부테인 같은 경우는 냄새 없고 물에 거의 녹지 않는 것까지는 똑같은데 공기보다 무겁다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얼마큼 무겁냐면 프로페인은 44, 뷰테인은 58 이렇게 됩니다. 선생님 이 무게는 어떻게 구해요?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몰이라는 개념을 설명할 건데 이 무게 구하는 방법부터 설명하고 몰을 설명할 테니까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이니 너무 부담 갖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선생님이 여기 밑에다가 추가로 공기의 무게를 한번 구해볼게. 공기 무게. 우리 공기 일단 그러면 성분부터 한번 먼저 살펴봅시다. 공기는 가장 많이 존재하는 물질이 뭐야? 우리 1학년 때 배웠었는데 N2라는 질소고 얘는 무게가 28이에요. 얘가 몇 프로 있냐면 대략 78% 있어. 그리고 산소는 무게가 32거든요. 이거 무게 다음 시간에 가르쳐 줄 거야. 공기 중 21%가 있어. 그럼 이 둘만 합치면 몇 프로야 지금? 99%지. 다른 애들 합쳐봤자 1%밖에 안 되니까 우리는 거의 99%가 공기를 모두 다 차지한다라고 생각하고 대략적인 무게를 구해 볼게요. 1%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거의 숫자가 소수점 조금만 빼고는 다 똑같기 때문에 대부분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럼 평균적인 무게를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질소 28이 78% 있으니까 78 곱하고 산소 32가 21% 있으니까 21 곱한 다음에 전체 무게 합이 99니까 뭐 99 이렇게 나눠도 되고 선생님은 거의 다 그냥 공기가 질소랑 산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기 때문에 100%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뭐 또는 99%라고 써도 돼요. 그러면 대략 계산을 해봤더니 28.56이 나와. 이게 공기의 평균 무게가 됩니다. 그래서 공기의 평균 무게는 28.56인데 지금 보니까 메테인 같은 경우는 무게가 16이기 때문에 28.56보다 작아서 공기보다 가볍기 때문에 뜨는 성질이 있고 프로페인이랑 뷰테인은 어때? 28.56보다 더 크기 때문에 공기보다 무거워서 가라앉는 특징이 있겠죠.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지금까지 첫 페이지 설명을 했는데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 있으면은 언제든지 편한 방식으로 뭐 밴드 또는 선생님 저는 밴드로 했는데 설명이 이해 안 되고 줌으로 선생님과 직접 면대면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라고 하면 밴드로 줌을 요청하든지 아니면 EBS 온라인 클래스 게시판에 올려주든지 아니면 선생님한테 페이스북으로 연락해서 줌으로 언제 할 수 있습니까? 물어보든지 내일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냥 그래 내가 생각 아무 때나 다 이렇게 연락하면 연락 다 받잖아 아무튼 네 선생님이 괜히 갑자기 이렇게 흥분을 해버렸네. 그 다음에 이제 알코올 두 번째로 볼게요. 알코올은 탄화수소의 원자 위치에 처음 들어보는 용어일까요, 여러분들? 하이드록식이라는 어떻게 쓰냐면 OH라고 쓰면 되거든요. 하이드록식이라는 게 결합되어 있는 물질로 이 하이드록식이 이름 하나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아. 특유의 냄새를 갖는 그 술 냄새 있잖아요. 술 냄새, 알코올 냄새. 우리 특히 손소독제 쓰면 그 알코올 냄새 많이 나잖아요. 너희들이 자주 맡는 냄새. 그래서 에탄올은 사탕수수와 옥수수의 식물로부터 추출해서 연료로도 사용할 수 있지. 어떻게 알 수 있어, 연료로? 우리 뭐 요새 자주 이용하는 바이오 에탄올이라는 연료도로 쓰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그 화학실에 있는 거 뭐죠? 여러분? 그 알코올 램프 그렇지. 선생님 이름을 자꾸 까먹었어. 알코올 램프 연료로도 쓰이기 때문에 알코올 이렇게 연료로도 사용될 수 있다는 것. 그다음에 알코올도 똑같이 탄화수소, 탄소랑 수소로 이루어진 물질이기 때문에 탄소가 완전히 연소되면 이산화탄소, 수소가 완전히 연소되면 물이 된다는 것까지 기억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물질의 구조랑 또 생활 속의 용도, 특징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탄올 같은 경우는 이 순서대로 쭉 기재를 해주면 돼. 구조를 그리면 탄소 여기 하나 있고, 옆에 수소 3개 이렇게 붙어 있고, 그 옆에 이제 OH라고 해서 이렇게 순서대로 쓰면 돼. 구조식은 이렇게 순서대로 쓸 수 있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메탄올 이렇게 되어 있고, 에탄올도 그럼 한번 해볼게. 탄소 2개지. 탄소 2개 이렇게 쭉 써. 그리고 수소 5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에다가 다섯 이렇게 쓰면 안 되나요? 안 되죠. 왜? 수소는 4개만 결합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나머지 하나, 둘 이렇게 썼더니 여기 탄소, 지금 오른쪽에 있는 탄소는 하나, 둘, 3개 결합하고 있잖아. 하나 더 결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가 OH랑 이렇게 결합을 한다. 알면 되겠고요. 에틸렌 글리콜이라는 애는 지금 CH2OH라는 게 2개가 있대. 그럼 어떻게 그리면 좋을까? 일단 CH2OH부터 하나 그려볼게. CH2OH 이렇게 그렸어. 그럼 얘가 2개 있으려면 지금 얘가 왼쪽 탄소 보니까 하나, 둘, 3개 하고 있지. 하나 더 똑같은 애끼리 이렇게 놓으면은 OH 이렇게 놓으면은 얘 둘끼리 결합하면 딱 똑같은 물질들이 2개 있는 형태가 되겠죠. 글리세롤 같은 경우는 선생님도 이제 구조 이런 애들은 좀 어려워서 보고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글리세롤의 분자 구조를 물어보진 않습니다. 선생님이 건크리해 줄 테니까 그냥 한번 이런 물질이 있구나 이렇게만 알면 될 것 같아 이거는. 그래서 나머지 수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그리면 되겠다. 생활 속의 용도는 메탄올 같은 경우는 연료 전지로 많이 쓰여요. 또는 가정용 연료로도 쓰이고, 에탄올 같은 경우는 우리 잘 알고 있는 소독용 의약품, 그리고 소주, 요새는 뭐 핸드 세척 뭐 이런 것도 있지. 그 다음에 에틸렌 글리콜 같은 경우는 어디에 쓰이냐면 자동차 부동액으로 많이 씁니다. 그리고 글리세롤 같은 경우는 보습제, 핸드크림 같은 데 많이 쓰여요. 특징은 메탄올 같은 경우는 가장 간단한 알코올이고 OH라는 셈이 빨간색으로 친 부분 하이드록시기가 한 개 있다는 것, 화학 공업의 원료로도 쓰이고요. 그 다음에 에탄올 같은 경우는 역시 하이드록시기가 한 개인 건 똑같지만 술의 주성분으로 소독용 의약품으로도 쓰인다. 사실 메탄올과 에탄올은 지금 여기 CH가 하나 더 있는 거잖아요. 가운데 지금 선생님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친 부분이 이 하나만 있는 건데도 어떤 물질은 이렇게 지금 뭐 화학 공업의 원료로도 쓰이는 반면에 이 CH 하나만 들어갔는데 CH2 하나만 들어갔는데도 술로 쓰이는 조금의 구조, 원자 하나만 달라져도 구조가 굉장히 그 구조도 달라지고 생활 속의 용도도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에틸렌 글리콜 같은 경우는 부동액이라고 했죠. 지금 OH가 이제 빨간색 쳐볼게요. 여기 2개 이렇게 위치하지. 그래서 하이드록시기 2개, 자동차 부종액이나 부동액이나 합성섬유, 폴리에스터의 원료로도 쓰인다는 것. 글리세롤 같은 경우는 하이드록시기가 하나, 둘, 셋 이렇게 3개 위치하고 화장품의 원료로도 쓰인다.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이제 여러분들 다 암기하기 어려우니까 선생님이 형광펜을 치는 부분만 주로 암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메탄올 같은 경우는 하이드록시기 1개, 그 다음에 화학공합의 원료, 에탄올 같은 경우는 역시 하이드록시기 1개, 술의 주성분, 의약품 다네, 이런. 에틸렌 글리콜 같은 경우는 하이드록시기 2개, 자동차 부동액 이 정도 알면 되고, 글리세롤은 하이드록시기 3개, 보습 화장품의 원료. 정리를 해준 게 무색할 정도로 다 중요했네요. 처음에는 조금 암기할 게 많아.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선생님 모의고사 문제도 풀어주고 모의고사 문제 풀다 보면 요 정도 수준에서만 암기하면 되겠다. 그래서 내가 처음에 나만 믿고 따라오라고 했잖아요. 다음으로 식품과 의약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도당 같은 경우는요, 식물의 광합성에 사용이 되고 그 다음에 탄수화물의 주 성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서 아플 때 어떤 주사를 맞지? 그렇지. 포도당 주사를 맞게 되지. 그렇게 포도당 주사를 맞고 있으면 밥을 며칠 동안 먹지 않아도 배가 고프지 않은 신기한 현상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로는 아세트산입니다. 아세트산은 물에 녹아서 우리 식초를 생각하면 어떤 맛이 나? 그렇지. 굉장히 신맛이 나고요. 선생님 식초를 먼저 설명을 해버렸는데 식초의 신맛이 나는 이유는 우리 작년에 1학년 때 같이 배웠었네. 그 산성의 공통적인 특징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겨울에 쉽게 얼어버리기 때문에 식초를 밖에다 놓게 되면은 굉장히 차갑게 얼어버립니다. 그 이유는 녹는 점이 16.6도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겨울에 영하 4도 정도 보통 되죠. 이 정도 추우니까 그 정도 되면은 영하 4도면은 16.6도보다 낮기 때문에 식초가 얼어버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스피린 같은 경우는 아스피린은 살리실산이라는 물질과 아세트산이라는 물질이 합쳐져서 이름은 아세트살리실산이라고 한다. 이 정도까지만 알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합성 과정과 살리실산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내용은 선생님이 나중에 분자의 구조를 배울 때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그 밖의 탄소화합물입니다. 폼알데하이드 분자 구조부터 먼저 그려보면 탄소가 가운데 하나 있고요. 산소랑 이렇게 결합을 하고 있고 수소랑 결합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산소랑 결합한 부분이랑 수소랑 결합한 부분이 모양이 좀 다른데요? 그렇죠. 여러분들 잘 캐치했습니다. 탄소랑 산소가 결합한 부분은 지금 짝대기가 2개 그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짝대기가 2개 그어져 있는 것을 이중결합이라고 합니다. 이중결합이라고 한다면 우리 제일 첫 시간에 화학 기출 선생님 공유결합이라는 걸 가르쳐 줬을 거예요. 조금 더 복습을 해보면 공유결합 같은 경우는 어떤 것과 어떤 것이 결합하는 거였어? 그렇죠. 여러분들 다 까먹는 게 정상이야. 맞아. 여러분들 아주 정상이었어. 그렇지. 비금속이라는 물질과 비금속이라는 물질이 결합을 해서 만들어지는데 어떻게 결합을 하면서 만들어졌어? 공유결합이라고 하면 전자를 공유한다고 했었잖아. 지금 마침 여기 보니까 탄소랑 산소도 지금 비금속과 비금속이잖아요. 얘들이 지금 비금속과 비금속이니까 당연히 공유 결합을 했을 거고, 여기 이중 결합은 무슨 뜻이냐면 전자를 2개씩 공유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선생님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럼 이해를 안 해도 돼. 왜? 우리 공유결합 3단원에서 배울 거니까! 목소리 너무 크게 해서 죄송합니다. 선생님, 여러분들 너무 흥분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전달해주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아요 지금. 우리 여러분들 빨리 보고 싶네. 잠깐 샜고요. 얘들은 이제 결합을 하나씩 했으니까 단일 결합이라고 합니다. 단일 결합이면 방금 살펴봤듯이 전자를 몇 개 공유, 한 개씩 공유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이 폼알데하이드 같은 경우는 구조를 지금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외우고 있으면 당연히 도움이 되지만 외우지 않아도 되고요. 플라스틱이나 가구염 접착제에 사용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특히 세종시에 사는 친구들 많이 겪어봤을 텐데 새집 증후군이라고 해서 갑자기 그 이제 아파트 새로 지어진 아파트에 들어가다 보면 아토피 같은 게 발생하기도 하고, 그리고 갑자기 간지러운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부분 다 폼알데하이드로 인한 새집 증후군입니다. 또는 우리가 뭐든지 물건을 새로 사면은 태블릿 PC를 새로 산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물건들을 샀을 때 그 특유의 새것 냄새들 있잖아요. 그게 폼알데하이드입니다. 그 다음에 아세톤인데요. 아세톤 같은 경우는 먼저 선생님이 여기 왼쪽에랑 오른쪽에 있는 CH3부터 같이 그려볼게. 이렇게 CH3
오른쪽에도 CH3 이렇게 글이 되면 가운데 CO5만 남았네. 근데 지금 왼쪽에 있는 탄소랑 오른쪽에 있는 탄소가 각각 4개씩 결합을 하려면 가운데 탄소는 어떻게 돼야 돼? 그렇지. 이렇게 양쪽으로 결합을 하고 있으면 되겠지. 그럼 가운데 탄소가 4개를 결합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산소랑 어떻게 결합을 할까? 그렇지. 이중 결합을 하는 거지. 이게 아세톤입니다. 우리 아세톤은 잘 알고 있죠? 뭐 물과 탄수화물을 잘 녹는다 이런 거는 뭐 잘 알 필요 없고요. 매니큐어 제거제로 많이 쓰인다. 일명 리무버라고도 하죠. 다음으로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약품 다음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약품 아스피린이라는 건데요. 선생님이 아스피린 구조 그려줄 테니까 그냥 아스피린 구조 이렇게 생겼구나 이 정도만 알면 되겠습니다. 아스피린 이렇게 육각형 구조에다가 선이 3개가 그어져 있고 이렇게 오른쪽 윗부분에는 COOH라는 부분, 그 다음에 오른쪽 아래 부분에는 이렇게 가운데 O가 있고 선생님 여기 여러분들 이게 조금 더 헷갈릴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정확하게 그려줄게요. 선생님이 이제 워낙 이걸 많이 그리다 보니까 C 이렇게 그리는데 선생님 이 육각형의 형태는 뭐고 그 다음에 여기 생략된 부분은 뭔가요? 궁금할 수 있잖아요. 이건 여러분들 선생님이 잘못 썼네. 선생님이 이거는 3단원에서 자세히 설명할 테니까 그냥 아스피린 이렇게 생겼구나 딱 그 정도만 하면 돼. 아스피린은 버드나무 껍질에서 추출을 한 살리실산과 이제 합성을 한 최초의 합성 의약품으로 해열, 진통화나 여러 가지 혈액 응고까지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예를 들어서 나의 진로가 의학 쪽이다 또는 약학 쪽이다 이런 친구들은 다양한 약품들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타이레놀 그리고 파스도 이 살리실산에서 같이 합성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나중에 기말고사 끝나고 여러분 발표를 하면은 선생님이 1학년 때 생기부 7반, 8반, 9반 친구들은 알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너희 자신보다 선생님 늘 하는 말 있잖아. 너희 생각하는 너희 자신보다 더 괜찮은 사람으로 선생님 많이 써줄 테니까 선생님 믿고 따라오면은 여러분들 화학원 모의고사 그리고 화학원 생기부는 선생님만 믿고 따라오면 되겠습니다. 페니실린은 너무 복잡해요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 나중에 페니실린 같은 거 이제 관련 진로로 해서 생명과학 쪽으로 연계돼서 같이 하고 싶은 친구들 있잖아.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 페니실린 구조도 한번 제시해보고 페니실린이 어떻게 발견이 됐는지 페니실린은 어떤 화학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 여러분들 발표하면 선생님 나중에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생기부에 아주 빠방하게 기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페니실린의 특징으로는 최초의 항생제 플레밍이 푸른 곰팡이에서 발견을 했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네, 여러분들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의류와 플라스틱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길지만 여러분들 조금씩 나눠서 조금 체력 보충하면서 편하게 들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오랜만에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좀 많네. 첫 번째 의류 같은 경우 살펴보면 천연섬유인 면, 마 등의 소재로 합성섬유인 나일론, 폴리에스테 등의 소재는 모두 탄수화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합성섬유는 주로 우리가 합성 고분자에 속한다 라고 할 수 있고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다른 말로는 합성 수지라고 할 수 있으며 이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변형이 가능하다는 거 중요하고 다양한 형태에서 물체로 만들 수 있고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합성 고분자에 속하며 플라스틱을 가공 처리하여 재활용하면 플라스틱 쓰레기로 인한 환경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겠죠. 선생님이 이제부터 수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팁을 줄 건데 이 플라스틱이 환경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경우도 탐구해서 한번 발표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합성수지 방금 처음 들었잖아. 합성수지에 대한 용어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합성고분자 화합물 중에서 합성고모와 합성섬유를 제거한 대체로 가볍고 튼튼한 산이나 염기에 잘 견디고 녹슬거나 잘 썩지 않기 때문에 우리 환경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죠. 그러면 플라스틱의 선생님이 분류를 아래로 넘어가서 살펴보고 플라스틱의 특징 살펴보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스틱 분류 같은 경우는요, 우리 합성수지라고 한다고 했었잖아. 합성수지 플라스틱 치고 합성수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처음 듣는 용어일 거예요. 열가소성 플라스틱이라는 게 있고 열경화성 플라스틱이라는 게 있습니다. 선생님, 열과소성은 뭐고 열경화성은 뭔가요? 열가소성 같은 경우는 열을 가하면 모양이 쉽게 변하는 물질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열 가하면 잘 변하는 물질도 뭐 있어요? 열 가하면 잘 변하는 물질, 플라스틱, 뭐 비닐 이런 물질들이 있겠지. 열 경화성 같은 경우는 그럼 열을 가했을 때 잘 변하지 않는 물질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시 쓸게요, 선생님이. 열 경화성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 열 경화성 같은 경우는 한번 굳으면 열을 가해도 모양이 변하지 않는 물질을 열경화성 물질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물질이 있지? 우리 집에 보면은 뜨거운 것을 넣어놔도 변하지 않는 내열광화 용기 같은 물질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마지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스틱 특징만 보고 얼른 마무리할게요. 플라스틱 특징 같은 경우는 산과 염기에 잘 견디기 때문에 자연 분해가 가능하지 않아서 어떤 문제? 그렇지, 환경 오염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두 번째, 녹슬거나 썩지 않기 때문에 환경 오염 문제가 또 발생을 하고, 소각 시에는 불완전 연소된대. 불완전 연소되면 아까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우리 지금 탄소화합물 배우는 거잖아. 탄소화합물은 탄소랑 수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었잖아. 그러면 탄화수소 같은 경우는 탄소랑 수소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불완전 연소되면 그렇지, 일산화탄소. 그래서 우리 플라스틱을 태울 때 그 특유의 냄새들, 일산화탄소 냄새 때문에 우리 많이 흡수하면 몸에 좋지 않습니다. 네 번째, 소각 후에 중금속의 잔해들이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2차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하지만 조금 장점이라고 한다면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재활용 표시 방법 한번 살펴보고 마무리할게요. 페트는 PET라고 해가지고 PET라고 써있으면 페트병이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가운데 플라스틱이라고 써져 있고 HDPE라고 써져 있는 것은 여러분 조금 이름 생소할 수도 있어. 고밀도 폴리에틸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L 같은 경우 low의 약자로 이번에는 저밀도 폴리에틸렌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PP 같은 경우는 여러분 어떤 거의 약자냐면 프로필렌의 약자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PS는 폴리스틸렌. 선생님이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지 않을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발표를 나중에 하면 좋을 것 같아. 하지만 조금의 그 힌트를 드린다고 하면 폴리 같은 경우는 고분자를 영어로 나타낸 것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고생이 많았고 오늘 수업은 선생님이 여기까지 하도록만 하겠습니다. 문제에 대한 풀이 같은 경우는 우리 저번 시간에 연습했던 것처럼 연습이 아니라 여러분들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했던 것처럼 공지사항에다가 풀이를 적어서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시고 지금 많이 온라인 기학 때문에 힘들겠지만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지금이 여러분들한테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장기적으로 보면은 고3이 되기 전까지 여러분들 고3 되면 모두가 다 열심히 하기 때문에 남들이 조금 더 흐트러질 수 있는 시기에 조금의 더 노력을 하는 게 여러분들 엄청나게 그 큰 도약이 되고, 선생님 경험상 봤을 때. 그리고 지금 어차피 내신 준비할 거잖아. 5월 말에 우리 중간고사 볼 건데, 그때 지금 조금 번거롭더라도 강의 한 번 더 듣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좀 정리를 해놓는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그만큼의 시간을 아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조금 귀찮다고 EBS 온라인 클래스 그냥 넘겨버리고 그냥 틀어놓기만 하면 결국 나중에 들어야 돼. 왜냐하면 선생님 수업만 하더라도 중요한 부분은 계속 여기서 별표를 치고, 어떤 것들은 시험에 나올 수 있다, 어떤 것들은 시험에 나온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우리 작년에 겪어본 친구들 알잖아요. 선생님이 실제로 시험에 낸다라고 하는 것들만 나옵니다. 왜? 선생님은 여러분들 그 학원에서 많이 배우고 보충할 수도 있겠지만, 그 부분보다도 좀 수업에 조금 충실해서 여러분들한테 수업에서 조금 귀감을 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평가도 수업에서 했던 부분에서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번거롭겠지만 여러분들 조금만 더 마지막으로 힘내서, 대신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재밌게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정말 많은 노력을 할 테니까 조금만 참고 우리 서로 노력해서 개학하기 전까지 온라인 수업을 잘 마쳐보도록 합시다. 선생님 마지막에 조금 잔소리가 길었는데 여러분들 빨리 보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말한 거니까 조금만 더 우리 힘내고 늘 건강 조심하시고, 오늘 수업도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화둥이 여러분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봅시다. 바이바이.